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갑자기 들려온 그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에 전 직원이 테스트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액션도 취하면서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30분 정도 더 잤더니 시간이 약간 모자라네요. 빨리빨리 진행하고 출근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4일 목요일 오미질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뉴스는요, 테슬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은 무려 3개의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만에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 snagged number one spot on Cars.com's 2021 American Made Index, first all-electric vehicle to top the list in its 16-year history. 테슬라의 모델 3가 스네그즈 했다. 스네그라는 것은 잡아챈 거거든요. 넘버원 스폿이니까 1등 자리를 잡아챘다. 그리고 어디에서 1등을 차지했냐면 Cars.com이 주최하고 있는 2021년 아메리칸 메이드 인덱스라는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First All Electric Vehicle이니까 전기차가 이 상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소유한 지는 16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전기차가 1등을 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죠.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앞서가고 있는 디지털 오토모티브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죠. 그런데 선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솔루션도 제공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Cars.com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Cars.com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아메리칸 메이드 인덱스, 줄여서 AMI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AMI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인디펜던트다. 따라서 어떠한 영향력에도 자유롭다.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리스트를 발표해 주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랭킹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자동차 중에서 과연 미국 경제에 가장 공헌도가 커다란 그런 모델들, 그 브랜드를 찾아서 리스트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넘버원 자리에 드디어 테슬라의 모델 3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리스트를 좀 살펴보면은 1위가 테슬라 모델 3, 2위는 포드의 무스탕이 차지했고요. 3위가 또한 테슬라의 모델 Y입니다. 따라서 1위와 3위 금메달과 동메달을 동시 수상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했다는 그 자체보다는요, 사실 이제 전기차로 추세가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수상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관한 좋은 뉴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테슬라 makes energizing move in China with charging station that can store power. 테슬라가 만들고 있다. 에너자이징 무브니까요.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으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에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뭐를 가지고 힘을 내고 있냐면 차징 스테이션을 오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징 스테이션에서는 스토어 파워니까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테슬라가 이야기하기를요, 이미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차징 스테이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첫 번째 차징 스테이션을 이번에 오픈을 했고요. 이 차징 스테이션은 태양열을 이용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퍼실리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징 스테이션이 들어선 지역의 이름은 라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차징 스테이션은 파워를 선라이트를 이용한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테슬라의 운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차를 차지를 할 수 있다. 자, 테슬라는 미국 쪽에서는 이미 솔라 프로덕트,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판매를 했냐면 2016년에 솔라시티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진출을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좋은 뉴스는 뭐냐면 테슬라가 에너지 관련된 포스팅,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구인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따라서 앞으로 이 중국 내에서 에너지 관련된 비즈니스가 좀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CEO인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은 나중에 가면 결국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테슬라 차 부분을 오히려 넘어설 것이다. 물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한 10년 지나서 에너지 부분이 자동차 부분을 앞서 나간다면 그거는 정말 테슬라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뉴스 함께 살펴봤고요. 자, 테슬라 관련 세 번째 기사는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즉 차트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펀더멘탈 디벨롭먼트,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죠. 그 얘기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바이 앤 홀드 한다. 즉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죠. 반면에 테크니컬 트레이더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가의 그 흐름을 분석하면서 적당한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테크니컬 트레이더들이 어제 버징 오버했다. 버징이라는 것은 이제 벌들이 돌아다니면서 윙윙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제 말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crossing over 50-day moving average. 50-day moving average라는 것은 50일 이동 평균선. 한국에서는 이평선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이평선을 넘어가 버렸다. 왜냐하면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50일 이동 평균선은요, 보통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을 때 저항선으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막히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하던 50일 무빙 에버리지 그 이동 평균선을 뚫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50일 이동 평균선이 한번 이렇게 돌파가 되면요, 이 선이 다시 지지선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테크니컬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따라서 매수 시점으로 이럴 때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단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뉴스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요 5.27% 간만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아주 간만에 유전자 관련 종목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유전자 관련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유전자 가위라든지 아니면 시퀀싱 전문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뒤에 녹아져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가끔씩 올라오는 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는데 오늘도 그 한 기업에 대해서 뉴스가 전해져서 여러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이 팩바이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의 약자입니다. 이 기업이요,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랑 콜라보를 하냐면 유전자 관련 그 의료기관과 콜라보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주제는 유전자 시퀀싱이겠죠.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요. 그 대상은 레디 칠드런즈 인스티튜트. 어린이들 건강 관련된 그런 의료기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두 기업이 이번에 손을 잡고요. 제노믹 메디슨, 그러니까 유전자 관련 의술을 같이 연구하게 됐는데, 뭐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냐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전자 변이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연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롱 리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 시퀀싱을 읽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얕은 지식인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롱 리드가 있고요. 숏 리드가 있는데 유전자를 전체적으로 길게 보는 것을 롱 리드라고 하고요. 시퀀싱을 이렇게 잘라서 짧게 하고 나중에 붙여나가는 것을 숏 리드라고 합니다. 이 숏 리드를 활용하는 기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루미네가 있고요. 이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롱 리드에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일루미나가 이 롱 리드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서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를 인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정부 당국에서 이거는 독점 규제법에 걸린다. 이렇게 해서 인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일루미나가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러면서 이 기업이 좀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구는요, 롱 리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고요. 이렇게 롱 리드에 그 초점을 맞춰서 시퀀싱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희귀병을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희귀병 치료에 우리가 숏 리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숏 리드,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엑솜 시퀀싱이라는 걸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엑솜이라는 것은 유전자 게놈상에서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 2% 정도를 구성하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는 시퀀싱을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숏 리드라든지 아니면 엑솜 시퀀싱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롱 리드를 가지고 두 기업이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퀀싱 기술력은 질병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그런 그 변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작은 변이도 발견할 수가 있다. 따라서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방식인 숏 리드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 소식에 의해서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의 주가는 3.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유전자에 관련된 기사가 뜨면요,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면서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네요, 이 부분은. 자, 유전자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좀 머리가 지끈거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쉬운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부분 우리가 조금 쉽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자, ad spending will jump this year and these two stocks will prosper. 광고에 지출하는 비용이 점프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광고에 쏟아 부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앞으로 소개될 두 개의 종목들이 굉장히 번영할 것이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광고의 스pen딩은 슬럼프했다. 슬럼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가라앉았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가라앉았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광고비가 가장 만만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광고에 사용하는 지출이요, 2020년 마지막에 들어서는 굉장히 리바운드를 보여줬다. 다시 뛰어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복하는 모습을 2020년 하반기에 보여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폴리티컬 캠페인, 그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광고가 많이 뜨면서 이제 광고계가 조금 숨통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경기가 오픈하고 있다.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서플라이 보틀넥.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보틀넥이라는 것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끔 막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급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부스팅할 것이다, 확장시킬 것이다, 올릴 것이다. 그 광고 지출을 2021년에는 많이 늘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그 광고의 지출 금액은요, 점프할 것이다. 2021년에요, 749빌리언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28빌리언에 불과했는데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마존 그리고 로쿠가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종목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첫 번째, 아마존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믿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광고가 이렇게 커다란 부분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발전 속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처음 보시면요, 광고 세그먼트에서 들어오는 그 성장세가요, 굉장히 빠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4분기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요, 광고 매출이 41%, 49%, 64%, 그리고
바로 전에 분기에 보면 73%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지금 광고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 광고 부분이 막 스팀업하고 있다. 굉장히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임을 내면서.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퓨를 받을 것이다. 이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으로 2021년에 많은 기업에서 마케팅에 사용하는 비용을 늘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마존의 광고 부분은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 있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마존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2억 명이나 되는 프라임 멤버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프라임 멤버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존은 인기가 많을 것이다. 광고 에이전트들이 즐겨 찾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혜택을 받을 기업은 로쿠입니다. 로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스트리밍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번에 2021년에 스pen딩이 늘어나게 되면요. 광고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그 이유만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서 스트리밍 컨텐츠에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리니어 TV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케이블 TV를 얘기하는데 이런 케이블 TV에서 이번에 스트리밍 TV로 옮겨가는 모습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분기에 로쿠 같은 경우는 액티브 어카운트의 수가 5,360만 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35%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로쿠 TV 앞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리밍 시간이요. 18.3 빌리언이니까 183억 시간입니다. 183억 시간을 지금 사람들이 로쿠의 플랫폼에 좀 소비를 하고 있다. 그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9% 올라갔다는 거죠. 엄청난 그런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수도 굉장히 성장률이 좋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아워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광고에 노출될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리서치 기관인 그룹 M에 따르면요. 이 커넥티드 TV라는 것은 이제 스마트 TV, 그 로쿠가 제공하는 그런 스트리밍 TV를 얘기하는데 이런 커넥티드 TV의 광고 부분은요. 올해 25%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2026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요.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까지 16인데 이게 바로 31까지 점프할 수 있다.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커넥티드 TV를 이용한 광고 마켓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쿠는 현재요. 이제 넘버 1 스마트 TV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미국 지역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스트리밍 TV인데요. 멕시코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좋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고 지출이 점점 늘어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기사는요. 클라우드플레어에 관한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Cloudflare integrates with Microsoft Splunk, Datadog, and Sumo Logic to help customers make the most of their security data. 자, 클라우드플레어가 이번에 통합을 한다,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죠. 어떠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플렁크, 데이터독, 수모 로직과 이번에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이득이 있냐면 그들의 그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시큐리티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콜라보레이션은 애널리틱스 파트너랑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틱스라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 툴을 얘기하거든요. 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를 맺었는데 그렇게 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시큐리티를 해결하는 동시에 퍼포먼스 챌린지,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 이슈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In a few 클릭이니까요. 클릭 몇 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기업들은 퓨
퓨넬을 할 수 있다. 퓨넬이 뭐냐면요, 깔때기를 얘기하거든요. 깔때기 효과라는 것은 원래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하나로 모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클라우드플레어가 가지지 못한 기능이 이 데이터 분석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플레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기능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연결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이제 코스트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료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 툴로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기업들에서 알아서 이렇게 통합을 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플레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툴이 이번에 마련이 된 거죠. 자, 매튜 프린스라는 사람은 코어 파운더, 그러니까 공동 창립자자 CEO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CEO가 얘기해 주기를요, 우리가 이제 기회를 포착했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일하는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빠르게 도와주고 쉽게, 그리고 더 싸게,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탑 애널리틱 플랫폼, 아까 얘기한 그 기업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게 됐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알아서 다 연결을 해주고 통합적인 툴을 마련해 준다면 아무래도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또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프라이스 타겟 upped at Wells Fargo after AI platform expansion. 자, 엔비디아의 프라이스 타겟이 이번에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준 투자 기관은 웰스파고고요. 자, 그 이유는 AI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expansion이라는 것은 확장되는 거죠. 자, 이 기업에 AI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게임을 위한 GPU 제공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플랫폼이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웰스파고가 오버웨이트 매수라고 지금 평가를 다시 한번 내려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타겟 프라이스도 715에서 875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762니까요. 875면은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GPU 엑셀레이션, 그러니까 원래는 GPU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투자의 논리가 원래는 GPU 성장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GPU 성장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냐면 풀 스택 플랫폼이 되고 있다. 스택 플랫폼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모여 있어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스택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풀 스택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가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웰스파고가 이번에 컨피던트가 인크리징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확신을 지금 엔비디아에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20% 이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포스 GPU 역시도 지금 업그레이드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 사이클에 속해져 있다. 따라서 GPU의 성장률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로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건 뭐냐면 오토모티브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오토모티브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웰스파고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애플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애플 리테일 칩, all stores now open, employee attrition rate below pandemic levels. 애플의 리테일 관련된 칩 가장 높으신 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스토어가 오픈했다. 애플 스토어를 다 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플로이 어트리션 레이시 팬데믹 기간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플로이 어트리션 레이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의 직원이 있다고 쳤을 때요, 이 100명 중에 10명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보충을 못했다면 10%가 지금 손실된 거잖아요. 이것을 인플로이 어트리션 레이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 매닝 쪽에, 인력 쪽에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애플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고요. 이분이 담당하시는 부분은 리테일 쪽 그리고 인력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플 스토어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오픈을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인정할 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자, 오브라인이 이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애플 스토어는 전통적으로 액티비티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괜히 기기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좀 이렇게 많은 활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애플 스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다시 스토어에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애플은 전통적으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어트리션 레이트이 굉장히 낮았었다. 따라서 굉장히 그만두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그 어트리션 레이트는 팬데믹 기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팬데믹 이후 세계에는 사람들이 이제 컨택을 좀 꺼려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을 해서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러한 샵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을 좀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애플은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메이저 시프트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그 스페셜리스트 샵에서 일하고 있는 그 기기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상담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예상하지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뭐 짧은 코멘트를 한다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그 테크 관련된 그 유튜버를 찾아서요. 한 리뷰를 대여섯 개 살펴본 다음에 이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최근에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안에 녹아져 있고 특히 이제 유튜브가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샵에 직접 가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튜버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기기랑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애플이 지금 추구하는 그 샵의 모습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그랩이란 기업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랩은 제가 포트폴리오에 이미 담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은 스펙으로 투자가 가능하죠. 스펙의 티커는 AGC고요. 그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버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 영역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기업인 C 리미티드가 있잖아요. 이 C 리미티드랑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그랩은 말레이시아 기업입니다. 그랩이 왜 그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를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마 직접 실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랩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뉴스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challenges that Grab could face as it becomes a public company is just needing to prove the market opportunity in Southeast Asia. I think we see that Southeast Asia is a lesser known region than China or India. Yet the market opportunity is clearly here, right? You see 660 million people live here in the region and it has a bigger population than the US. So it's sharing and educating the world about how young and mobile savvy, how the digital penetration is low. So I think that's one. I think the second thing is, having to prove that the long-term sustainability and how we can keep meeting these targets, right? So for us, how do we keep showing consistent top-line growth as we improve profitability? How we are confident that we're on the right track, and how we're serving not just one country, but across 8 countries.
Your focus, though, as you mentioned, on Southeast Asia. So for US investors that perhaps may not have heard of Grab, why would they buy Grab shares as opposed to Didi or Uber? The super app, it's very different. I'll first talk about very quickly why super apps work in Southeast Asia. First, as I shared, very young, mobile-first population. And you look at just Indonesia, for example, compared to the West, only 20% of households have PCs. Number two, the urban cities here are very densely packed. That makes for a very cost-efficient way to deliver goods and services, right? And just thinking about how Southeast Asia is going through this early days of digital transformation, where across verticals, if you look at the Grab and the whole industry's penetration, whether it's food delivery, ride hailing, digital banking, is much lower than the markets in the US or in China. Number two, if you look at our super app, the beauty of the super app is that it creates this flywheel of growth, which makes it cheaper and easier for us to cross-sell our services. So it's this super app concept that is very clearly product market fit in the region. What about competition, though, particularly when you look at the likes of Sea Limited, Shopee, for example? Well, I think competition is a very, very good thing. It pushes us to innovate, it pushes us to invent and reinvent for consumers. If you talk about Indonesia as one of our most hotly contested markets, look, we started out there later. We've become the category leader in ride hailing and online food delivery. And more importantly, we're not dependent on any one market. We operate in 8 countries across the region, and not one country contributes more than 35% of our revenues. So by having a regional footprint, it's so key to sustainability, so key to having this resilience in our business. And if you just look at COVID, for example, COVID hurt certain countries more than others. And because we were so regionally diversified, we got to enjoy the upside of a better economic environment in certain countries. We want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your sort of ambitions as well, because you've been labeled by one of your former employees a street fighter. You use your laptop when you're on the treadmill. You're not interested in watching movies. You say you can't finish books. So what drives Anthony Tan? What takes Anthony Tan to continue to explore new opportunities? We think about what problems are there, what major pain points are there that we believe we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to solve. That's number one. Number two is we think about, is this problem big enough that it affects a big part of society? And if it does, like for example, safety for women, or thinking about how 6 out of 10 people in Southeast Asia are underserved or underbanked. So we think about, hey, how do you build something that solves these real problems? You could have had such an easy ride, pardon the pun, riding on the coattails of your family's auto business, but you did strike out on your own. Your mother, she was basically your first backer. Talk us through, I guess, the family ties, even though you've branched out on your own, how important that is to you. My mom has been an incredible woman. She, when I thought about leaving the family business, it was a really hard decision. It's very tough for many of you who've gone through or know friends who go through family businesses. But I remember my mother told me, she said, Anthony, you don't have to live in a shadow of the family anymore.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time to just go and do it. And she put money where her mouth was. She was one of our earliest investors, and she has shared so much wisdom over the years. One of her biggest and most lasting influences on Grab has probably been just how she's taught me the importance of money, of every dollar saved. Was there any pushback, though, that you didn't join the family business? Oh, of course there was lots of pushback, but I had a lot of naysayers, a lot of people who didn't agree, who said, look, you'll probably fail.
but that's a risk. Look, we all knew what we were signing ourselves up for. You've got 3 children of your own and another one on the way. When you're building Grab up to be this behemoth, would it be your hope that they follow in your footsteps? Grab is professionally run. It's not built as a family business. It's totally 100% meritocratic. And you know, for me, whatever I have, it would just be, you know, thinking about how do we help the next generations. Where it doesn't have to be my children; it can be the whatever next generations. How do we build a company that really thinks through an intergenerational of highly accomplished people that have the heart to serve society?